국방장관의 발언에 미국이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안보 무임 승차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판단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대한민국은 동북아를 넘어 세계의 평화 전략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전 세계를 통해 생중계된 충격 발언.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한국은 미국 덕분에 살아남은 나라일 뿐, 이제 돈을 더 내야 한다던 트럼프 행정부. 한국이 숨겨왔던 진짜 힘을 확인한 뒤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인데요. 이 사실이 밝혀지자 CNN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은 앞다투어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방위비로 갑질하던 미국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주한미군과 대한민국의 진짜 의미.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에드워드 밀러입니다. 워싱턴에서 30년 넘게 아시아 통상협상을 담당해온 사람이죠. 그날도 평소처럼 국무부 건물 12층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한국 관련 내부 보고서가 두껍게 쌓여 있었어요. 또 한국이군. 저는 한숨을 쉬며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미동맹 70년, 주한미군 주둔비용, 방위비 분담금. 익숙한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때 제가 느낀 건 피로감뿐이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언제까지 우리한테 기댈 생각인가? 동료인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어요. 밀러, 또 한국 건이야? 그러게 말이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한테 더 내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 저는 보고서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생각해봐. 한국이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 덕을 봤는데. 제임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25 전쟁 때 우리가 구해준 거 아니야? 맞아. 그때 우리가 안 도왔으면 지금 한국이 어디 있겠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워싱턴 포토맥 강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미국의 심장부, 세계 최강국의 수도에서 바라본 한국은 정말 작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주한미군 주둔비용 더 내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는지 알아? 뭐라고 하는데? 너무 많다고 해. 웃기지 않아? 사실 저는 그때까지 한국을 그런 나라로만 생각했어요.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도 제대로 된 대가는 치르지 않는 나라. 무임승차하는 나라 말이죠. 보고서에 적힌 숫자들을 다시 봤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 달러로 치면 약 9억 2천만 달러 정도였어요. 이게 많다고? 웃기는 소리지.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주한미군 운영비만 해도 연간 15억 달러는 좋게 들어가거든요. 한국이 내는 돈은 그 절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동맹도 결국 비즈니스야. 제임스, 저는 펜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대신 한국은 그에 합당한 돈을 내야 하는 거지. 그런데 한국이 그렇게 생각할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현실은 현실이니까. 제임스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밀러, 한국도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할 말. 뭔 할 말이 있겠어? 저는 비웃었습니다. 우리가 없었으면 진작에 북한한테 먹혔을 텐데. 그때 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한미동맹이라는 게 결국 미국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돈을 더 내면 되는 거라고요. 보고서에 뭐라고 나와 있어? 제임스가 물었습니다. 저는 다시 보고서를 펼쳤어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작년에 비해 8% 증가했대. 그럼 됐잖아. 아니야. 아직도 부족해. 우리가 요구한 금액의 절반도 안 되거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책상 위에 있던 다른 자료를 펼쳤어요. 일본의 주일미군 주둔비용 분담 현황이었습니다. 봐봐, 일본은 어떻게 하는지. 일본은 미군 주둔비용의 75% 이상을 부담하고 있었어요. 연간 20억 달러가 넘는 돈을 내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확실히 알고 있어. 미국의 보호가 얼마나 값진지. 그럼 한국도 일본처럼 해야 한다는 거야? 당연하지. 아니, 더 내야 해. 저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한국이 처한 안보 상황을 생각해봐. 바로 코앞에 북한이 있잖아. 북한의 핵 위협, 중국의 부상, 러시아까지. 한국 주변은 온통 위험투성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미군이 있다는 것은 보험과 같은 거였습니다. 보험료도 안 내면서 보험 혜택만 누리려고 하면 되겠어? 제임스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가 얼마나 많이 내고 있는지만 계산해.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이 투자하고 있는지는 모르지. 주한미군 2만 8천 명. 매년 수십억 달러씩 들어가는 운영비용. 최신 무기체계와 훈련비용까지 합치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 본토에서 한국까지 군대를 파견하는 것 자체가 큰 희생이었습니다. 아들, 딸을 머나먼 이국 땅에 보내는 부모 마음을 한국 사람들이 알까? 저는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혜택만 누리면서 돈은 적게 내려고 하잖아. 저는 점점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다른 직원들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확실히 해야 해. 더 이상 무임승차는 안 된다고 제임스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밀러, 너 한국 가본 적 있어? 아니, 왜? 그냥 궁금해서. 서류로만 보니까.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굳이 가볼 필요 있나? 숫자가 다 말해주는데. 그때 저한테는 한국이 그냥 지도 위의 점 하나였어요. 미국이 돈과 군대를 투입해서 지켜주는 작은 나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벽에 걸린 세계 지도를 봤어요. 거대한 미국 옆에 있는 작은 한반도. 정말 보잘것없어 보였습니다. 어쨌든 이번 협상에서는 확실히 압박해야 해.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진정으로 동맹의 가치를 이해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때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였습니다. 밀러? 한국 출장 준비해. 한국 출장이요? 직접 가서 협상해야겠어. 서류로는 한계가 있더라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직접 가서 한국 사람들에게 현실을 깨우쳐 줄 수 있는 기회 말이죠. 알겠습니다. 언제 출발하면 됩니까? 다음 주 월요일. 3박 4일 일정으로. 전화를 끊고 나서 제임스가 말했어요. 드디어 한국 가는구나. 그러게.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지. 저는 다시 보고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곧 한국에서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이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 출장을 일주일 앞두고 저는 동료들과 전략 회의를 했습니다. 국무부 회의실에는 아시아 담당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차관보인 로버트, 일본 담당 수석인 캐롤, 그리고 중국 전문가 데이비드까지. 이번 한국 협상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나? 로버트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답했어요. 명확합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이죠. 구체적으로 얼마나? 최소 현재의 2배는 받아내야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캐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밀러,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왜 안 되겠어요? 일본은 이미 그 정도 수준으로 내고 있잖아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일본의 경우 주일미군 주둔 비용의 75%를 부담하고 있어요. 연간 20억 달러 이상이죠.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일본은 확실히 협력적이야. 맞아요.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요? 저는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한국은 겨우 절반 수준도 안 되는 9억 달러 정도만 내고 있어요. 로버트가 질문했습니다. 그럼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 간단합니다. 일본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본은 미국 없이는 중국을 견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캐롤이 덧붙였어요. 일본의 로비 활동도 대단하지. 워싱턴에서 일본 로비스트들 안 만나본 의원이 없을 거야. 그렇죠. 일본은 미국 정치권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로비 활동도 미약하고 정치적 영향력도 별로 없어요. 데이비드가 웃으며 말했어요. 독일은 어때? 나토 회원국이니까 상황이 다르겠지만 독일이야 나토라는 틀이 있으니까 복잡하죠. 로버트가 답했습니다. 유럽 전체의 안보 체계니까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워. 저는 바로 이어서 말했어요. 그래서 한국이 딱 좋은 거 아닙니까? 무슨 뜻이야? 일본은 로비가 세고 독일은 나토가 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르죠. 저는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압박하기에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모두가 제 말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로버트가 관심을 보였어요. 첫째, 한국은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요. 워싱턴에서 한국을 위해 나서줄 의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저는 손가락을 하나씩 펼쳐가며 설명했습니다. 둘째, 안보 위협이 절실해요.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으니까 미군 철수를 두려워하죠. 셋째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GDP 세계 10위권 국가잖아요.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안 내는 거예요. 캐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한국은 압박하기 좋은 조건이네.
데이비드도 동의했습니다. 중국 견제 카드로도 쓸 수 있고, 맞아요. 한국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도 견제할 수 있어요. 저는 점점 흥미진진해졌습니다. 차드 배치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이 한국을 얼마나 압박했는데요. 한알령까지 했잖아. 로버트가 기억을 떠올렸어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한테 더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결국 선택해야 하죠. 그런데 밀러, 한국이 반발하면 어떻게 할 거야? 캐롤이 우려를 표했어요. 반발, 뭘로 반발하겠어요? 저는 비웃었습니다. 미군 없이 북한 핵 위협을 막을 수 있나요? 중국 압박을 견딜 수 있고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제 논리에 수긍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선택권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약점이죠.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일본은 자위대라도 있고 독일은 나토 동맹국들이 있어요. 하지만 한국군이 있잖아. 데이비드가 말했어요. 한국군, 북한 상대로는 몰라도 중국까지 상대할 수는 없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게다가 한국군 무기 체계 대부분이 미국산이에요. 우리가 지원 중단하면 제대로 작동도 못해요. 로버트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그럼 이번 협상 전략을 정리해보자. 첫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합니다. 저는 메모를 하며 말했습니다.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의 공개 지지를 받아냅니다. 전략적 유연성? 한반도 외 지역에서도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설명했습니다. 대만 유사시나 남중국해 분쟁 때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어야 해요. 캐롤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그걸 받아들일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나가면 한국은 끝이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셋째,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강화를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차드 추가 배치, 중국 기업 투자 규제, 첨단 기술 이전 금지 같은 거요.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을 완전히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네. 맞아요. 더 이상 중국과 줄타기 못하게 해야죠. 저는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가장 약한 고리예요. 여기서 성과를 내면 다른 동맹국들에게도 메시지가 될 거고요. 로버트가 일어나며 말했어요. 좋아, 밀러, 내가 가서 확실히 해줘. 걱정 마세요. 한국이 얼마나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지 깨닫게 해드릴게요.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혼자 남아 있었어요. 한국 관련 자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선택권이 없구나. 북한 핵 위협, 중국의 부상, 경제적 의존도, 어떻게 봐도 한국이 미국을 거부할 수 없는 구조였어요. 이번에 확실히 정리해야지. 저는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것은 생각보다 현대적인 시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공항이 좋다고 해서 협상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한국 외교부에서 나온 직원이 저를 맞이했어요. 안녕하세요. 밀러 협상관님. 김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히 인사를 나눴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김 과장이 말했어요. 내일 오전 10시에 첫 회의가 있습니다. 외교부 청사에서요. 참석자는 누구누구죠? 저희 측에서는 김수미 북미국 국장이 수석대표로 나옵니다. 김수미, 저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두시길 바랍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교부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20층짜리 건물이 꽤 웅장해 보였어요. 하지만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의실로 들어가니 한국 측 대표단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김수미 국장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밀러 협상관님, 멀리서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 국장님.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수미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차분하면서도 단단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저는 시간을 끌고 싶지 않았어요. 미리 준비해온 자료를 꺼내서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첫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한국 측 참석자들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어요. 둘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공개 지지. 셋째, 한국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 김수미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위비 분담금부터 말씀드리죠. 저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현재 한국이 부담하는 9억 달러에서 18억 달러로 2배 증액을 요구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한국 측 참석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18억 달러라고 하셨나요? 김수미가 다시 확인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는 일본의 주일미군 분담금 수준에 맞춘 것입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20억 달러 이상을 부담하고 있어요. 한국도 비슷한 수준이어야 합니다. 김수미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협상관님, 그 금액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 어렵죠? 한국의 GDP를 생각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넘겼습니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돈이 없어서 못 내는 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거죠. 한국 측에서 다른 참석자가 입을 열었어요. 그런데 협상관님, 미군 주둔으로 인한 우리의 간접 비용도 고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간접 비용이라고 하면 토지 제공, 시설 건설, 환경 비용 등 말입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그런 것들은 한국이 당연히 져야 할 비용입니다. 미군이 한국을 지켜주는 대가니까요. 김수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입니다. 저는 더욱 강경한 톤으로 말했습니다. 한반도 유사시뿐만 아니라 영내 다른 분쟁 지역에서도 주한미군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만 해협, 남중국해 등이죠.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주한미군도 출동할 수 있어야 해요. 한국 정부가 이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한국 측 참석자들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김수미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헌법과 국내법 검토가 필요합니다. 헌법, 국내법? 저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동맹의 가치를 헌법이나 국내법보다 낮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다만 절차상, 절차는 나중에 맞추면 됩니다. 중요한 건 의지죠. 저는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한국이 진정한 동맹국이라면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수미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세 번째 요구사항도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중국 견제 역할 강화입니다. 저는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차드 추가 배치, 중국 기업 투자 규제, 첨단 기술 이전 금지 등이 필요해요. 차드 추가 배치라고 하셨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성주에 배치된 것 외에 추가로 23개 포대 더 필요합니다. 저는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이 위치들에 배치하면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어요. 한국 측에서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 반발이 뭐가 중요합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닙니까? 중국의 눈치를 봐야 할 이유가 있나요? 김수미가 차분하게 답했어요. 우리는 중국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지역 안정을 고려하는 것뿐입니다. 지역 안정? 저는 비웃었습니다. 중국이 지역 안정을 위협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냉랭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압박했습니다. 한국은 선택해야 합니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70년 전의 말이죠. 김수미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그럼 그 선택에 합당한 행동을 보여야죠. 저는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요구한 3가지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것들입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수미가 반문했어요. 당연합니다. 미국이 한국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저는 목소리에 확신을 담았습니다. 6.25 전쟁 때부터 지금까지 70년간 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과 노력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행동으로 보여야죠. 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내일까지 한국 측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서 저는 만족스러웠어요. 한국 측의 당황한 표정을 보니 제대로 압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제 현실을 깨달았겠지.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워싱턴에 있는 로버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첫 회의 어땠어? 예상대로입니다. 한국 측이 상당히 당황해하더군요. 좋아. 계속 압박해. 걱정 마세요. 내일이면 대기를 들 겁니다. 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기분 좋게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어제의 압박이 효과를 봤을 거라고 확신했거든요. 한국 측이 항복 선언을 할 준비를 하고 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김수미 국장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뭔가 준비를 단단히 해온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책상 위에는 두꺼운 자료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협상관님. 김수미가 인사했어요. 네, 반갑습니다. 밤새 잘 생각해 보셨겠죠? 저는 여유롭게 답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요구사항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수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어제 협상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에 대해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팩트요? 저는 약간 당황했습니다. 뭔가 예상과 다른 전개였거든요. 먼저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가 첫 번째 자료를 펼쳤어요. 협상관님께서는 한국이 9억 달러만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직접 분담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그게 뭐가 잘못된 건가요? 우리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은 훨씬 많습니다. 김수미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캠프 험프리스 건설 비용만 해도 총 109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이 중 92%인 10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받은 보고서에 없었거든요. 그뿐만 아닙니다. 김수미가 계속했습니다. 토지 제공 비용, 기지 주변 소음 보상비, 환경 복구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30억 달러가 넘습니다. 잠깐, 그건 한국이 당연히 부담해야 할,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군요. 김수미가 저를 가로막았어요. 그럼 일본은 어떨까요? 오키나와 기지 건설 비용 중 일본이 부담한 비율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몰랐거든요. 60%입니다. 한국의 92%보다 훨씬 낮죠. 김수미가 다른 자료를 꺼냈어요. 독일의 경우는 어떨까요? 주동미군 기지 건설 비용 중 독일 부담 비율은 40%에 불과합니다. 저는 점점 당황스러워졌어요. 이런 세부적인 숫자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더 중요한 건 국방비 지출 비율입니다. 김수미가 3번째 자료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GDP 대비 2.8%입니다. 그게 뭐가 특별한가요? 저는 약간 짜증이 났어요. 나토 회원국들의 목표치가 GDP 대비 2%라는 거 아시죠? 김수미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나토 기준을 28%나 초과하고 있어요. 독일은 1.5%, 캐나다는 1.3%인데 말입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사실 이런 비교 자료는 처음 들어보는 거였습니다. 절대적인 규모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미가 계속했어요. 한국의 국방비는 연간 54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입니다. 세계 5위?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다음이 한국이에요. 김수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협상관님께서 말씀하신 18억 달러 증액 요구는 우리 국방비의 3.3%에 해당합니다. 저는 계산을 다시 해봤어요. 540억 달러의 3.3%면 확실히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하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럼 주한미군이 한국만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김수미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어요. 당연하죠. 한국 방어가 주목적 아닌가요? 협상관님, 혹시 중국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갑자기 웬 거리 얘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글쎄요. 1000km 정도? 950km입니다. 비행기로 1시간 30분 거리죠. 김수미가 지도를 펼쳐 보였어요. 주한미군이 바로 이 위치에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는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베이징 바로 코앞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뜻이죠. 김수미가 핵심을 찔렀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예요. 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원래 제가 한국을 압박해야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제가 궁지에 몰리고 있었거든요. 대만 유사시를 생각해보세요. 김수미가 계속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가장 먼저 타격해야 할 목표가 어디일까요? 글쎄요. 바로 주한미군 기지들입니다. 오산, 평택, 부산 모든 기지가 1차 타격 목표가 될 거예요. 김수미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중국과의 전쟁에 자동으로 휘말리게 되죠.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관점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도 한국이 주한미군을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김수미가 제게 질문했어요. 동맹의 가치를 믿기 때문입니다. 70년간 함께 지켜온 신뢰 때문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수미가 말하는 게 맞았거든요. 주한미군은 한국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미가 다음 자료로 넘어갔어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기가 죽어 있었어요. 협상관님께서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출동에 대한 한국의 지지를 요구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물어보겠습니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이 자동으로 참전한다고 보장할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런 보장은 어디에도 없었거든요. 일본은 집단자위권 행사에도 엄격한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고요. 김수미의 지적이 계속 이어졌어요. 그런데 한국한테만 무조건적인 지지를 요구하시는 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었거든요. 세 번째 요구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수미가 마지막 자료를 꺼냈어요. 차드 추가 배치 문제 말입니다. 그게 뭐가 문제인가요? 저는 마지막 저항을 해봤어요. 중국 견제에 필요한 조치 아닙니까? 차드 배치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김수미가 계산서를 보여줬어요. 중국의 한한령으로 인한 피해만 15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은 사드를 배치했어요.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서 말입니다. 김수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추가 배치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건 한국 방어가 아니라 순전히 중국 견제가 목적이니까요. 저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습니다. 김수미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협상관님, 동맹은 계산서가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에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올 줄은 몰랐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의 논리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수미가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내일 다시 뵙죠. 저는 멍한 상태로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이런 전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수미 국장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과연 내가 한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었나? 다음 날 아침, 한국 측에서 제안이 왔습니다. 협상관님, 오늘은 평택 기지를 견학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김 과장이 전화로 말했어요. 현장을 직접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사실 군사 기지 견학 같은 건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어제의 충격 때문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평택으로 가는 길에 김 과장이 설명해 줬어요. 캠프 험프리스는 해외 주둔 미군 기지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에서 평택까지 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이 생각보다 발전되어 있었어요. 고속도로, 아파트 단지, 공장들이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저기가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김 과장이 가리킨 방향을 봤어요. 정말 거대한 기지였습니다. 담벼락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기지 입구에서 미군 헌병이 신분 확인을 했습니다. Welcome to Camp H. Humphreys, sir. Thank you. 저는 영어로 답했습니다. 기지 안으로 들어가니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미국식 건물들, 도로 표지판, 심지어 교통신호등까지 모든 게 미국 스타일이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안내를 맡은 미군 장교가 말했어요. 총 면적이 37평방킬로미터입니다. 여의도의 12배 크기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큰 기지가 있는 줄 몰랐었거든요. 건설 비용은 총 얼마나 들었나요? 109억 달러입니다. 한국 정부가 92%를 부담했고요. 어제 김수미 국장이 말한 게 사실이었어요. 1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한국이 냈다니. 왜 한국이 이렇게 많은 돈을 냈을까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SOFA 협정에 따른 거죠. 기지 건설은 주재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어요. 미군 장교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 정도 규모는 아니죠. 한국이 특별히 많이 투자한 겁니다. 우리는 기지 내부를 돌아봤어요. 학교, 병원, 쇼핑몰, 골프장까지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 있었습니다. 미군 가족들이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내 장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 모든 걸 지어준 거예요. 그때 헬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아파치 헬기 편대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것들도 모두 주한미군 소속인가요? 그렇습니다. 공격 헬기 대대가 여기 주둔하고 있어요. 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는 어떤 수준인가요? 최신 장비들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F-3 스텔스 전투기, 패트리어트 미사일, 에미레이 에이브람스 탱크까지 미군 장교가 설명했어요. 특히 미사일 방어 체계는 세계 최고 수준이죠. 그때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훈련입니다. 장교가 설명했어요. 매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어요. 멀리서 탱크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폭발음이 들렸어요. 실제 전투처럼 생생한 훈련이었습니다. 한국군과 합동 훈련도 자주 하나요? 네, 거의 매달 합동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때 한국군 장교 한 명이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합참에서 나온 박정우 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박정우 대령은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어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기지 견학은 어떠세요? 생각보다 규모가 크네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시설을 지어준 줄 몰랐어요. 박정우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국군 기지들도 보시겠어요? 한국군 기지요? 바로 옆에 있거든요. 우리는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10분 정도 가니 한국군 기지가 나왔어요. 여기가 이작전사령부입니다. 박정우 대령이 설명했어요. 한국군의 핵심 부대 중 하나죠. 기지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설이 미군 기지 못지않게 현대적이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K 흑표 전차입니다. 박정우 대령이 가리킨 곳을 봤어요. 검은색 전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성능이 어떤가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에미레이보다 더 우수한 부분도 많아요. 박정우 대령이 자신 있게 말했어요. 특히 기동성과 화력은 독보적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군 전차보다 더 우수하다니. 전차가 몇 대나 있나요? K가 260여 대, K레일이 1500여 대 정도 있습니다. 박정우 대령이 답했어요. 총 2300여 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어요. 2300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전차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자주포는 어떤가요? K9 자주포가 1100여 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되는 자주포예요. 박정우 대령의 설명이 계속 이어졌어요. K139 천무 다연장 로켓도 있고 현무 시리즈 미사일도 있어요. 저는 점점 놀라웠습니다. 한국군이 이렇게 강력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공군 전력은 어떤가요? F-35A가 40대, F-15K가 50, KF-21이 곧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KF-21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전투기입니다. 4.5세대 수준이에요. 박정우 대령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2028년부터 120대를 실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저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전투기까지 독자 개발한다니. 해군력은 어떤가요? 이지스 구축함 6척, 차세대 구축함 3척 건조 중이고 3,000톤급 잠수함도 9척 보유하고 있어요. 박정우 대령의 설명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라는 것을. 이 모든 무기들이 한국산인가요? 대부분 국산화했습니다.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한국에서 생산하거나 아예 독자 개발한 거예요. 박정우 대령이 답했어요. 방산 기술 수준이 세계 10위권입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협상관님, 이제 아시겠죠? 박정우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닙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기지 견학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것들이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호텔 방에 도착해서 저는 워싱턴에 보고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제가 받은 브리핑 자료와 현실이 너무 달랐거든요. 그때 노트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니 긴급 보고서가 와 있었습니다. 국방부 정보국에서 보낸 거였어요. 제목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였습니다. 보고서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한 한반도 방어 목적을 넘어서
동아시아 전체의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저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특히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최전방 기지로서의 가치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문득 김수미 국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950km. 중국 입장에서는 바로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 있는 셈이었습니다. 보고서를 계속 읽어봤어요. 중국의 AED 접근 거부, 지역 거부,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AED 전략. 중국이 미군의 서태평양 접근을 막으려는 전략이었어요.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까지 확대될 것이며 이는 일본과 대만의 안보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다. 저는 지도를 펼쳐놓고 다시 봤습니다. 한반도에서 대만까지의 거리, 일본까지의 거리,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주한미군이 빠지면 동아시아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밀러? 나야, 로버트. 워싱턴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차관보님, 안녕하세요. 어때? 한국 녀석들 항복했어? 로버트의 목소리는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그게 상황이 좀 복잡합니다. 저는 망설이며 답했습니다. 복잡하다고? 뭐가 복잡해? 한국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뭐?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로버트의 한숨이 들렸어요. 밀러, 너 설마 한국 편 들고 있는 거 아니지? 그런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예를 들면? 저는 방금 읽은 보고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중국 견제, 동아시아 균형, 지정학적 가치. 아, 그 얘기? 로버트가 시큰둥하게 반응했어요. 그런 거야 우리도 다 알고 있어. 하지만 그거랑 돈 문제는 별개지. 하지만 차관보님, 만약 한국이 정말로 반발한다면. 반발? 한국이 뭘로 반발하겠어? 미군 나가라고 할 거야? 로버트가 웃었습니다. 그럼 중국한테 먹히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다시 자료를 정리했어요. 이번에는 중국의 관점에서 생각해봤습니다.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 미군의 중국 본토 접근이었어요. 그런데 주한미군이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겨우 950km. 미군의 최신 무기들이 중국을 겨누고 있는 셈이었어요. F-3 스텔스 전투기의 작전 반경이 1200km. 주한미군 F-35가 한반도에서 출발하면 중국 동부 전체를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차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는 2000km. 중국 내륙 깊숙한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이래서 중국이 그렇게 사드 배치에 반발했구나. 저는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정말 위협적인 거였어요. 그때 문득 박정우 대령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오히려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서 추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중국의 군사 전략, 서태평양 진출 계획, 1대1로 정책,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이 서태평양으로 진출하려면 반드시 한반도를 지나야 했어요. 그런데 그 길목에 주한미군이 버티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건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중국을 막는 거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한미군의 진짜 목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방어는 표면적인 이유였고 실제로는 중국 견제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오히려 미국이 한국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위험한 위치에 있으면서도 미군을 받아들여주고 있으니까요. 저는 다시 지도를 봤습니다. 만약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면 중국의 영향력이 한반도까지 확대될 거였어요. 그럼 일본도 위험해지고 대만도 고립될 것입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략 전체가 무너지는 거였어요. 한국이 약한 고리가 아니라 핵심 고리였구나.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국 없이는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이 불가능했어요. 그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국방부에서였어요. 밀러 협상관, 정보국 브라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보낸 보고서 보셨죠? 네, 잘 봤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전화했습니다. 브라운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중국이 최근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압박이요?
경제 보복, 외교적 고립, 군사적 위협까지 다양합니다. 브라운이 설명했어요. 중국은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그럼 한국이 위험한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한국을 지켜야 해요. 브라운의 말이 핵심을 찔렀습니다. 한국을 잃으면 우리도 끝입니다. 저는 완전히 관점이 바뀌었어요.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미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일방적인 시각으로만 봤던 거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한국이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는지 알겠더라고요. 다음 날 저녁, 한국 측에서 비공식 만찬을 제안했습니다. 너무 딱딱한 회의실에서만 얘기하지 말고 편안한 자리에서 대화해보는 게 어떨까요? 김수미 국장이 제안했어요. 저는 동의했습니다. 사실 지난 며칠간 받은 충격 때문에 머리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장소는 서울 시내의 한 한정식집이었어요.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정말 운치 있는 곳이었어요. 한옥을 개조한 건물에 조용한 정원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수미 국장이 저를 맞이했어요. 그 옆에는 어제 만났던 박정우 대령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편하게 얘기해요. 김수미 국장이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조용한 방에 앉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서울이 정말 많이 발전했네요. 저는 솔직한 감상을 말했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 같아요. 그럼 30년 전에도 한국에 오신 적이 있으세요? 박정우 대령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동안 서류로만 한국을 봤거든요. 어떠세요? 직접 와보니까. 김수미 국장이 궁금해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야 할지 고민되었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다르네요. 어떤 면에서요? 모든 면에서 말입니다. 경제 수준, 군사력, 사람들의 의식 수준까지.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박정우 대령이 웃었어요. 그럼 협상관님은 한국을 어떤 나라로 생각하고 계셨나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잠시 주저했습니다.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보호받아야 할 약한 나라로요. 김수미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인 줄 몰랐거든요. 그때 음식이 나왔습니다. 갈비찜, 불고기, 각종 나물과 김치, 정말 다양한 음식들이었어요.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김수미 국장이 물었습니다. 맛있네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해요. 저는 갈비찜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한국 문화의 발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박정우 대령이 술을 따라줬어요. 소주입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술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소주를 한 모금 마시니 목이 화끈했어요. 독하네요. 한국 사람들의 성격과 비슷해요. 강하고 직선적이죠. 박정우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분위기가 점점 편해졌습니다.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서 그런지 대화도 자연스러워졌어요. 협상관님, 궁금한 게 있어요. 박정우 대령이 말했습니다. 네, 뭔가요? 미국에서는 정말로 한국을 약한 나라로 보나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70년 전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6.25 전쟁 때의 가난하고 약한 한국 말이에요. 김수미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편견을 깨기가 쉽지 않죠. 하지만 이번에 직접 와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나라가 아니에요. 박정우 대령이 잔을 들어 올렸어요. 그 말씀에 건배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잔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협상관님,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박정우 대령이 계속했습니다. 동맹을 장사라고 생각하세요? 갑자기 분위기가 진지해졌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나요? 첫날 회의에서 그런 뉘앙스를 느꼈거든요. 박정우 대령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돈을 더 내라. 조건을 더 받아들여라. 마치 한국이 고객이고 미국이 업체인 것처럼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 맞는 말이었거든요. 하지만 협상관님,
동맹은 장사가 아니에요. 박정우 대령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동맹은 상호 이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이죠. 약속이라고 하시면 서로를 믿고 지켜주겠다는 약속 말이에요. 박정우 대령이 설명했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김수미 국장이 덧붙였어요. 70년간 함께 피와 땀을 흘리며 쌓아온 신뢰 말입니다. 저는 점점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너무 계산적으로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럼 한국은 왜 미군을 받아들이나요? 저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솔직히 위험하지 않나요? 중국의 표적이 될 수도 있고. 박정우 대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맞아요. 위험해요. 그런데도, 그래도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어요. 박정우 대령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예요. 자유와 민주주의?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같으니까요. 박정우 대령의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있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가치 때문에 동맹을 하는 거예요. 저는 깊이 생각해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이 바로 이거였어요. 가치와 신념의 문제를 돈의 문제로만 봤던 거였습니다. 협상관님,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김수미 국장이 물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 세계의 군대를 파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같은 편인 거네요. 박정우 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동지 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동지, 그렇죠. 우리는 고객과 업체가 아니라 동지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의존국이 아닙니다. 박정우 대령이 다시 말했어요. 동맹은 상호 이익이지 장사가 아니고요.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아니에요. 이해할 만해요. 김수미 국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서로 이해하는 과정이니까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동맹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앉아서 워싱턴에 보낼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 한국에 올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불빛들. 정말 아름다운 도시였어요. 이 모든 게 70년 만에 이루어진 거구나. 저는 감탄했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이만큼 발전하다니. 정말 대단한 민족이었어요. 노트북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빈 워드 문서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저는 천천히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협상 결과 보고서. 제목을 쓰고 나서 멈췄어요. 결과라고 할 만한 게 있나? 제가 원했던 건 아무것도 얻지 못했거든요. 방위비 분담금 증액도, 전략적 유연성 지지도, 대중국 견제 강화도. 한국은 제 요구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패배감은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뭔가 소중한 걸 얻은 기분이었어요. 저는 다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본 협상관은 지난 4일간 한국에 체류하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했다. 사실만을 담담하게 적었어요. 그러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실상을 파악하게 되었고 기존의 접근 방식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이렇게 써도 될까? 워싱턴에서는 분명 실패작이라고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계속 썼습니다. 첫째, 한국의 국방비 지출 현황을 재검토한 결과 한국은 이미 GDP 대비 2.0%를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나토 기준 2%를 28% 초과하는 수준이다. 구체적인 숫자를 적었어요. 김수미 국장이 보여준 자료들이었습니다. 또한 절대적 규모로도 연간 540억 달러로 세계 5위 수준이며 이는 한국의 안보에 대한 충분한 투자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주한미군 기지 건설 및 운영에 대한 한국의 기여도를 재평가한 결과 캠프 험프리스 건설비 109억 달러, 중 90%인 100억 달러를 한국이 부담했으며 이는 다른 동맹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저는 객관적인 사실들을 나열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팩트만으로요. 셋째, 한국군의 전력 수준을 직접 확인한 결과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K-전차, K9 자주포, KF-21 전투기 등 독자 개발 무기의 성능이 주목할 만하다.
박정우 대령이 보여준 것들을 떠올렸어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넷째,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한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 중국의 서태평양 진출을 견제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베이징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950km에 불과하며 이는 주한미군이 중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한미군은 한국을 위한 주둔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전진 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렇게 쓰면 워싱턴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지만 사실이니까 써야겠더라고요. 다섯째, 한국의 국제적 위상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다. GDP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며 군사력도 세계 유비 수준에 달한다. 특히 반도체, IT, 조선,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미국에게도 중요한 파트너다. 따라서 기존의 일방적 요구보다는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동반자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결론을 써야 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은 동맹의 약한 고리가 아니다. 저는 확신을 가지고 썼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5위 국방비 지출국이자 동북아 전략의 핵심 파트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 한국의 경제적 기여도, 그리고 지정학적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미국은 결코 한국을 포기할 수 없다. 오히려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 문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담아 썼습니다. 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약속이며 계산이 아니라 신뢰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이러한 원칙 위에서 구축되어야 한다. 보고서를 다 쓰고 나니 후련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모든 것을 담았어요. 물론 워싱턴에서는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저장하고 이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이 영원히 남을 것 같았습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동맹국 한국 말이에요. 제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박정우 대령이었어요. 협상관님, 내일 공항까지 배웅 나가겠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한국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한국아. 그리고 고맙다. 다음 날 아침, 공항에서 박정우 대령과 김수미 국장이 배웅을 나왔어요. 다음에 또 오세요. 김수미 국장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더 좋은 조건에서 만나길 바랍니다. 네, 꼭 다시 오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때는 동반자로서 만나죠. 박정우 대령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협상관님, 미국에 돌아가서 잘 설명해 주세요. 걱정 마세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릴게요. 비행기에 올라 창문으로 한국 땅을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한미동맹은 계속될 거라는 확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진정한 동맹으로 발전할 거라는 확신 말이에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한국이 점점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강하고 자랑스러운 동맹국, 대한민국.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미국이 절대 놓을 수 없는 소중한 파트너라는 것을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